예, 최근에 뉴스에서 참 듣기 힘든 단어가 여야의 합의인데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딱 하나가 합의가 돼서 거의 20년 만에 개혁이 됐다고 하는 이제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금 박사님 오셨으니까 이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시작점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돼서 네. 더 이상 쌓여진 적립액으로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 기금 고갈을 좀 늦추고 좀 안정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개혁이 진행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안 좋게 조정돼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혹은 받는 소득 대체를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해보자라고 시작되었는데요. 어쨌든 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조정이 돼서 실제 최종 개혁안 이번에 이제 국회 통과하고 또 한덕수 총리가 발표까지 했죠. 공포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율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그렇죠. 소득이 9%를 내는 것인데 이거를 13%로 올리겠다라고 많이 해서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네. 매년 0.5%씩 8년에 걸쳐서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비율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시 좀 조금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매년 지금 소득 대체율이 떨어져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내는 건 더 내는데 받는 거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혁안으로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 41.5%에서 43%로 내년에 바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모수 개혁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 이외에 뭐 크레딧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갔다. 네. 그 전에는 뭐 더 내고 덜 받든지 덜 내고 덜 받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만 해도 제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개혁을 하는 이유가 연금 고갈인데 더 받아버리면 연금 고갈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금 고갈이 2055년에 예정돼 있는데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발표되는 걸 보면 2064년으로 기금 고갈이 고작 9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야가 합의로서는 뭐 물론 뭐 정치적인 뭐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한쪽만 더 피해를 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내고 이제 더 받아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그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연금 개혁을 말할 때 우리가 두 축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 있는 연금 기금 이거를 어떻게든 좀 잘 관리해서 고갈을 늦추거나 더 살찌워 보자라는 게 소위 말하는 모수 개혁이고 그거 말고 당초 우리가 원래 연금을 설계했던 거랑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연금을 내는 방식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도 좀 개혁해보자라는 게 구조개혁인데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타협 또는 뭐 지금 있는 이해관계들에 대한 그 좀 더 거친 조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딱 들어도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또 내디딜 수 있는 첫 스텝부터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모수 개혁의 첫 발을 뗐다라는 데서는 의미를 두고요. 아까 앵커님이 더 내고 더 받는다라고 하는데 좀 제가 성격이 좀 정확하게 보면은 더 내고 더 받는 건 아니고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네요, 그래도. 조금 늘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갈연도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뭐 이제 9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따르면 예를 수익률이 좀 작다 그러면 뭐 당초에 있는 고갈연도보다 뭐 7년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금 운용 수익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잡으면 뭐 크게는 15년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확률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모수 개혁의 첫 발을 뗐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고갈연도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여 년 내외로 늦춘 것도 그게 별게 아닌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개혁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그 기금이 현재 쌓여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치 평가가 좀 박하다 이렇게 봐요. 사실 지금 뭐 서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그냥 그에 걷어서 그에 주는 부가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뭐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제도가 정착이 된 건데 아직 우리는 그래도 기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약간 보물과도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금이 남아 있을 동안에 기금 고관련도를 최대한 미루고 또는 이 기금 내에서 가능한 한 후대의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모수 계획을 통해서 그나마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구조적으로 완전한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최소한 9년 정도 벌었으니까 거기에만 해도 의미는 좀 둘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뭐 구조 개혁 뭐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금에 좀 모수 개혁이 뭐고 소득 대체율이 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연금 박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 개혁이 몇 점짜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개혁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네.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실무 개혁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연금의 기금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뭔가 정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숫자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여러 가지의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기금이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를 얼마 정도 조정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연금 개혁 위원회 내에서 이게 이념의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라는 것이 뭐 진보와 보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많이 받게 하자. 복지적인 노빈곤을 좀 뭐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거보다 기금 고갈 재정 안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득을 더 늘려주자는 소득 보장론자와 그다음에 재정에도 안정을 취하자라는 이런 재정 안정론자와 이런 두 가지 어떤 의견들이 서로 상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견해가 계속 상충을 하면서 서로 타협을 해온 거거든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게 다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협의하거나 합의할 타이밍은 이미 놓쳤거든요. 그것도 너무 인구 구조도 너무 빨리 그러니까요. 한 2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모수 교육을 조금씩 해서 변화를 줬더라면 지금 이런 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인데 그 20년 동안 연금 개혁을 미뤄왔습니다. 아예 안 한 거죠. 지금 연금 국민연금 제도를 봐도 30년 전 제도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굉장히 과거의 제도인데 시대는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야 협의를 한 건데 사실 협의를 해가지고 될 만한 상황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오히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손댔을 때 반발이 가장 적은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개혁을 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 5년, 10년 후가 더 반발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빠른 시점에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적은 진통으로 더 효과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몇 가지 모수 개혁 중에서도 몇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쫓기는 마음에 약간 개혁 아닌 개혁을 했는데 물론 20년 전에 20년 후에 한국의 출산율이 뭐 0.7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소위 말해 숙제를 좀 미뤄왔다는 것이고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지급 전하고 지급 전에 예상 지급이 바뀌는 거하고 내가 받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거는 이제 낮죠. 저항이 굉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 늦었지만 더 좀 조금 더 강력한 개혁을 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나라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받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참 어느 선에서 줄을 그어야 될지 참 이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이제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요. 틀린 얘기는 없죠. 그렇죠. 둘 다. 방금 저도 제 입으로 기금이라는 게 참 보물 같은 존재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럼 당신은 기금을 지키기 위한 재정 안정론자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소득 보장론자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처럼 이 연금을 둘러싼 어느 한쪽 얘기가만 옳다, 일도양단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둘 다 맞는 얘기가 아닌데라고 했을 때 굳이 추론해 보자면 네. 지난번 그 국회 때 사실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물론 거기도 청년 대표성이 좀 적다, 설명 기간이 네. 짧았다, 자료 왜곡이 있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정보를 그나마 제공받고 국민 대표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 네. 더 낼 테니까 더 줘라. 네. 라는 안을 결정했어요. 네. 물론 지금 그 안으로 모수개혁이 된 건 아닙니다만 네. 방향성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대표는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그나마 캐치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더 받는 것을 선호했다. 어쩌면 소득 보장론의 방점이 그래도 조금은 더 찍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공적 부조거든요. 그렇죠. 낸 돈만큼 더 받아가냐 덜 받아가냐 너는 혜택을 더 받았어 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럼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연대해서 어떤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부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부조의 적어도 최소한의 효용성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하면 도대체 이 제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라는 그렇긴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조의 효과를 누릴 만한 노후 빈곤에 대해서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금에 의지한 만큼의 어떤 보람을 느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합의한 현재까지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공적 부조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 좋은 개념인데 네. 지금 이제 기금 고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연금 수령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근데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30년, 40년간 가입해서 소득대체율을 40% 이상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일부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네. 이분들의 연금액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비율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분들이 뭐 열심히 일해 오시고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오신 거는 제가 인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평생을 일하시면서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원금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네. 1억 정도. 근데 이분들이 그럼 63세부터 연금 받는 금액을 보니까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종신으로 받게 돼요. 아, 종신으로. 예, 물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뭐 화폐 가치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내가 낸 돈이 1억이고 그다음에 1억이 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연금을 받는다면 4년이면 원금 받습니다. 그리고 8년이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40년 사신다면 월급의 10배를 받게 되는 원금의 10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더 사실상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회사가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연금 받는 그것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받는 연금 체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부조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일단 연금액을 지금 평균도 못 받으시는 분들 30만 원, 40만 원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낸 돈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세대 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뭔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그 세대가 낸 돈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다. 그게 사실은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팩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러니 당신들이 양보해라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제도 초기에 약속한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그 정도 수준의 혜택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시킬 수 있는 나머지 대안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것이냐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나머지 이 사실은 그 정도 기성세대보다 받지 못하는 세대를 기본값으로 놓고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뱉어내라는 방식으로 이게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논리가 아닐까. 그래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조심스러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국가가 제도를 설계했을 뿐이에요. 그냥 냈을 뿐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 이제 받고 계신데 낼 때만 해도 그때 그 김대중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정치 이념상 이거 분명히 안 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안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좀 더 낼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만약에 민간 보험사에서 당신이 가입 기간 동안 5천만 원만 내면 4년만 받으면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금 63세부터 받으면 우리나라 평균으로 볼 때 20년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한 4~5배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 가입하시려면 다 가입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긴 어렵다. 근데 국가가 지금 와서 또 뺏는 것도 이게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럼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없는 부분이니까 참 이 부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받는 분보다는 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지금 당장 보험료가 얼마 올라가는지 관심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309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그 연 얼마씩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보험료는 9%거든요. 네. 이 309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네. 전체 소득의 평균이 아니고 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네. 직전 연도의 그 전체 평균 월 소득을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 309만 원 정도가 이거 매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소득의 9%인 27만 원을 현재는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제도가 바뀌면 0.5%가 올라가거든요. 바로 13%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9.5%니까 대략 인상분은 한 월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인상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당장 인상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13%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300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내는 날이 8년 후에는 온다. 네. 물론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본인이 절반을 내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직장 가입자들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선 이제 직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 금액이 네. 기준 소득 월액 617만 원 곱하기 9%에서 한 55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네. 이거 매년 오릅니다. 그렇겠네요. 8년 후가 되면 제가 보기엔 기준 소득 월액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갈 것이고 보험료율이 13%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100만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네. 애국자시네. 예. 조금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숫자로 제가 좀 네. 이해를 좁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내는 기간은 네. 보통 한 40년 낸다고 네. 해보고요. 네. 받는 기간은 보통 한 20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개혁되기 전 제도에 따르면 평생 내는 돈이 약 1억 3,300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이번에 개혁된 걸로 보면은 내는 돈이 약 1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40년에 걸쳐서 평생 약 5,400만 원을 더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타는 돈은 기존에 약 한 2억 9,300만 원 정도에서 네. 이번에 3억 1,400만 원. 이거 20년 받는다는 네. 전제하입니다. 그럴 때 약 2,1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에 걸쳐서 지금보다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지금보다 2천만 원 더 덜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더 받기는 하는데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일단 보험료율도 올렸고 소득 대체율도 올렸는데 그럼 다 늘어나기만 한 것 같은데 하나 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 자동 조정 장치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 건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또 짧게 좀 정의를 좀 해주시고 이게 빠진 게 무슨 의미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적으로 보시면 네.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 조정하는 네. 것 이것은 지금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될 분들과 네.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보험료는 앞으로 보험료를 더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뭐 작년에 혹은 뭐 5년, 10년 전에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네. 영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제도들이 너무나 후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경제 변화,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조만간 받게 되는 분들, 이미 납부를 거의 완료한 사람들, 이분들도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약간의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도입된 지금 이제 시도 중인 장치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거든요. 네. 자동 조정 장치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도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감액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받는다는 걸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금 고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활용해서 지금 받는 연금액에 있어서 네. 일정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액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고요. 이번 개혁안에는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아, 이번에 그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잘못된 보도인가요, 그러면? 이게 빠졌다는 것은? 빠져 있는 거죠, 현재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빠졌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러면 평론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 맞춰서 올려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물가가 예를 들어 3% 올라갈 때 자동 조정 장치를 안 해서 그냥 그대로 명목상 금액만 주기로 했던 것만 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보면 뭐 더 받는 게 아닌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개혁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모수 개혁 하는데도 네. 여야 뭐 각종 그 이해단체나 네. 시민단체들의 얘기들이 네. 조정하다 보면 몇 년간 사실은 사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갈등이 깊을 바에는 네. 이 그해 그해 수익률이나 내는 사람의 숫자나 이런 거를 그냥 네. 숫자 공식으로 넣어서 자동으로 넣거나 빼버리자. 그러면 갈등이 줄고 네, 규칙을 만들자. 쉽게 결정될 네. 거 아니냐. 네. 수학 산식처럼 쉽게 네. 말하면 자동이라는 게 오토매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제도인데요. 방금 앵커님 질문처럼 그러면 어떤 해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서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 사례를 보니까 네. 자동 안정 장치를 조정해 준 나라는 도입한 나라는 대부분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물가 상승 말씀하셨는데 이제 명목상 내가 이번 달은 100만 원 받을 것 같아라고 딱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3%래. 정부가 얘기한 소비자 물가 3%래. 그럼 103만 원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발표하는 거죠. 연금 수익률이 작년에 얼마가 손해가 났고 지금 가입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자동 안정 장치에 따라서 마이너스 5% 합니다. 그러면 103만 원 받을 줄 알았다가 막상 명세서에 찍힌 거 보니까 98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동 안정 장치라고 쓰고 실은 자동 삭감 장치로 운영된다라는 게 이 제도의 비판이거든요. 삭감 장치라면 싫어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도입이 안 된 거고 네. 실제로 연금에서 이 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우리 입장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죠. 사실상 수급액의 17%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일단은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만약에 도입됐을 때는 안 그래도 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정작 항의 한번 못 해보고 네. 자동으로 내 월급이 빠진다, 이게 연금이 빠진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게 비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연금이 고도화돼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없는 나라에서는 자동 삭감 장치가 들어오든 말든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한데 네. 우리는 이제 연금 개혁에 첫 발을 띄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처음 구조 개혁도 네. 더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델을 끝낸 딱 다음에 들어와도 이제 예측 가능성 범위 내에 들어올 텐데 아직 연금의 수익이라든지 연금 이 기금 1200조 어떻게 될지도 너무 변화무쌍하는데 벌써부터 삭감 장치 먼저 들어오면 되겠느냐라는 네, 그럴 수도 측면에서 있겠네요. 논의의 후순위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요거를 먼저 도입하기는 조금 정치적으로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가 조금 밀릴 것 맞습니다.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보고 있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개혁안이 발표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세대 간 갈등. 이제 받는 세대와 내는 세대가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좀 희생이 좀 강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주변에 좀 들어보면 그냥 저만 해도 국민연금 그냥 그 불법 조차 과태료라고 생각하고 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 낸 거 그냥 원금의 90%만 돌려줘도 그냥 빨리 그냥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기도 한데 이게 그 특정 정치인들이 그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청년 세대한테 불리하고 기성세대 유리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박사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글쎄요, 이게 숫자로 정확하게 네.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이게 뭐 얼마를 내서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실제 사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금 고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급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꿔서 네. 조금 더 적은 연금액을 받으면 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통장이 비어 있고 고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써보기도 전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는데 되게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특징상 여야가 합의를 하면 밑에 있는 그 각쪽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표와 기권표가 84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고 네. 30대, 40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30대, 40대에게는 국민연금 내는 것이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거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지금도 보완돼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네.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래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55년에서 64년으로 연장이 되고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 지금 청년들이 잘 내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갑자기 나는 못 내겠다. 라는 생각들이 만약에 정말 일정 부분 세져가지고 네, 저항이 거부하는 쏠수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어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기금도 안정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좀 안정할 수 있는 믿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뭐 고갈될 거라고 하는 기금에다가 네. 넣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서는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죠. 뭐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이 개혁안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연금 개혁안은 뭐 미국에서 인종 갈등, 우리의 예를 들면 지역 감정 뭐 이런 것처럼 그 사회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사실 갈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명세서가 많이 안 받아보신 분이 나왔기 없어서 안 때문에. 나왔지만 이거 잘못하면은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점점 더 커지면서 사회를 어쩌면 갈라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폭발성이 있는 사실은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의 불만을 조금 아우르는 방식으로 개혁이 조금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더 들어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수 개혁은 제가 볼 때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벌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혁 그 자체가 잘못됐고 이건 개악이다, 거부돼야 된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갈등의 요소를 부풀려서 연금의 어떤 개혁 조치 전부 다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그것은 조금 뭐랄까요 과장됐거나 잘못됐다, 과도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말도 못 꺼내게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그 연금의 특징이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세대를 끊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를 끊어도 되고 MC님을 끊어도 되고 우리 동생들 세대를 끊어도 되고 조카 세대를 끊어도 되지만 어느 세대를 끊어도 그 기회에 있는 기성세대보다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구조가 이렇게 어쩔 수 돼버렸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불만이 적었냐면 절대값으로 그분들은 많은 이익을 받는데 이제 점점 더 버틸 수 있는 절대값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불만이 없을 수준으로 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분들도 공적 부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이지 세대별로 우리가 우리 윗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게 불리해. 이런 식의 갈등은 전혀 공적 부조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의료보험도요 공적 부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젊은 세대들은요 거꾸로 기성세대한테 이것은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자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심지어 사보험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얼마 쓰지도 않은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은 힘들고 더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제도 내에서의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면 공적 부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배려해야 되고
불만을 아울러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하지만 연금을 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비판을 과도하게 하면서 세대 갈라치게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방문하시는 분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불만을 더 아우를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구조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다 예를 들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자동 안전장치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직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게 뭐냐면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화예요. 네. 아, 그런 나라 나이별로 자른다. 없어요. 네. 없는데 우리 이번에 도입할까 말까 했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안되면 예, 정안되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네. 거죠. 왜 안 됩니까? 안될 건 없죠. 안될거 없죠.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젊은 여성에게 더 많은 효과가 가고 있는 출산 크레딧. 네.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젊은 남성에게 효과가 갈 수 있는 군 가산 크레딧. 네. 이런 것들도 더 약해요. 이런 게 사실 청년에 대한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현찰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강화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조 개혁할 때 청년 세대를 아우를 만한 얘기를 더 많이 배려하고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크레딧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6개월에 한 12개월로 늘긴 늘었던데 군복무가 지금 18개월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10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러면 그 이번에는 안 들어갔죠. 그 정부가 연금 지급을 뭐 보장한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니 만약에 이번에 문구는 들어갔어요. 문구가 들어가서 그러면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고가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그렇다면 되겠죠. 네. 그럼 국민연금이 이제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만약 바뀌면 유력한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엔 재정에서 나가는 것인데 연금처럼 이제 다수에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세 개가 다 나가게 되면 재정 문제도 조금 고민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마구잡이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거예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라고 네. 이제 법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급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문화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주는 것이고 명문화 안 돼 있다고 안 주는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물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세금이 들어갈 곳이 연금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것은 사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금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네. 기업의 오너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기업의 오너는 그 수익을 가지고 고민한 거죠. 지금 뭐 주식 방송이니까 그렇죠. 과연 이거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회사를 더 키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배당을 많이 하고 나면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회사가 기술 개발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 있듯이 국가도 앞으로 들어갈 세금이 많은데 여기다가 연금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연금에 지급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냐면 대략 예상되는 추계를 해보면 네. 2040년 이후에는 한 달에 1년에 150조 이상의 연금 기금이 지출됩니다. 네. 그러면 뭐 한 달에도 10조 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떼어준다. 네. 지금 추경 얘기 나오는 게 뭐 많으면 한 40조 정도 되는데 그게 뭐 매달 10조씩 나간다면 재정에도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장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재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가야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받는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